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시네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배윤민정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인사드리게 됐고요. 네, 배우민정 작가님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네. 홍보, 자기 PR 시간 드릴게요. 철롱님 요즘 홍보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비밀에 감춰진 그녀. SNS도 하지 않는. 네, 저는 조금 숨어 있겠습니다. 숨어 있겠습니까? 네, 두 분 팟캐스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팟캐스트 홍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듣보 영화. 네, 듣고 보는 듣보 네. 영화입니다. 구독자 몇 명까지 늘었습니까? 지금 128명 야. 됐고요. 사실 구독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이 저희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후원도 날려주시고. 와. 네, 훈케이씨님. 훈케이씨님이 후원을 저희한테 2,000원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3,000원을 해주신 거예요. 아, 이겼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켜보고 있어요, 홍케이씨님. 근데 홍보를 여기저기 하시나 보다. 저요? 예.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 열심히 올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조금씩 늘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스트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스트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 얘기해 주시고 뭐 그분들이 매번 듣지는 않지만 괜찮으면 또 계속 구독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야, 우리도 이번에 배우민정 작가님 나오셨어. 또 한번 빵 튀겠는데요? 또 이제 기대하고 또 있어요. 배우민정 작가님 새로운 실버로 등급하셨으니까 이제 몇 명까지 끌어다 주실 수 있죠?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작가님도 팟캐스트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에세이 클럽이라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저희 편의 특집편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특집편이 그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말하기 운동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분들을 다시 초대해가지고 현재 이제 문단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냐 그리고 또 어떤 의의가 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세이 클럽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섭외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 연락하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기획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최근에 저희 팟캐스트가 그 마포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약간 이제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다 이런 느낌. 우리 또 그 느낌 알죠? 돈이 없어. 저희는 자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저희도 그런데 내가지고 지원금 받아서 빡빡하게 출연료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쉽지 않은데 네 저희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지난 시간에는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로 책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영화 3빌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엄청 좋아해요, 이 영화. 엄청 좋아해서 반가웠고 네네. 자의로 본 거는 아니지만 좋은 영화들은 이상하게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토론 모임에서 선정이 자주 되고 그래서 4번 본 것 같아요. 네 번이요? 네, 이거는 이번에는 처음부터는 안 보고 약간 스킵하면서 다시 이렇게 봤던 내용 리마인드 하는 정도로 봤는데 이게 2018년 영화잖아요. 네. 이때 당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이 엄청 쟁쟁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쉐이프 오브 워터, 더 포스트, 쉐이프 오브 워터, 팬텀 스레드 그리고 이 작품 이렇게 그래요. 있어서 박 터지는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이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고 이게 작품상은 놓쳤죠 아마. 네, 그랬지만 저는 이 영화가 가장 좋았었어요. 랑님도 셜록님도 아마 네. 봤던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올레 TV 통해 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뭐 프란시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저 샘 로겔 진짜 좋아하거든요. 샘 로겔 연기 너무 좋고 우디 해럴슨도 나와서 맞아요. 그냥 배우 보고 본다, 배우 믿고 본다 했는데 와 너무 예상외로 너무 좋았고 저한테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맞아.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극이라는 형식에 대한 어떤 형식을 다 깨준 약간 그런 스토리 진행?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네.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예.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제가 사실 영화를 별로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잘 기억도 못하고 영화가 무슨 얘기였지? 잘 파악도 안 되고 이러는 편인데 그래도 몇 년 본 영화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화 그게 쓰리 빌보드였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일단 인물들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의 삶의 태도에 참 호감이 가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햄릿과 전혀 반대되는 유형들. 햄릿은 생각만 하는데 엄청난 실행주의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영화인데 특히 주인공을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인물들이 타인을 뭔가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나 자신이 타인한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싸움을 그냥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공감이 가기도 하고 매력을 느꼈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친구가 재밌다고 해서 보라고 해서 봤어요. 귀가 팔랑팔랑.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보시고 나서 내가 딱 기대했던 만큼이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극의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엎치락 뒤치락하고 한 치 앞도 예상 안 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라서 쏙 빠져서 봤어요. 예. 맞아. 저도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전형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1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가지 않아요.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또 바뀌어요. 그러다 또 바뀌고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했어요. 이 영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간다는 게 가장 신선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캐릭터도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만 가지 않아요. 예상했던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뒤에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요. 와,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너무 새롭고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프란시스 맥도만드. 맞아요. 이 여자. 뭐죠, 이 여자? 이분 연기 혹시 다른 작품에서 좀 보신 것들 있으세요? 노매드랜드. 그 노매드랜드 안 다루셨죠 아직?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와서 하실 거예요. 노매드랜드로 살롱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그 노매드랜드는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노매드들과 촬영을 했는데 프란시스 맥도만드가 노매드인 척하고 그 노매드들을 만나서 촬영을 한 거였어요. 그랬다고 하죠.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정말 노매드 그 자체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그게 소화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이 작품에서 너무 잘해서 와 진짜 이 엄마 같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엄마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규정하는 어딘가가 꼭 나사가 풀려있는 느낌이 있지. 그 역할 너무 잘 담아냈어요 정말. 맞아. 이 쓰리 빌보드 안에서의 연기마저도 너무 훌륭해서 노매드랜드도 훌륭하지만 이 역할도 이분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감정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뭐 우디 에럴슨도 그렇죠. 원래 연기를 잘하니까.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뭐 샘 로겔도 셜록님이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와, 샘 로겔 연기도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롱런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고 하는 배우예요. 정말. 맞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왕좌의 게임에서 나왔었던 그때 라니스터 가문의 머리를 맡고 있었던 네. 아무도 몰라. 저도 안 봐서. 이번에 애플 TV에서 맥백스 부인의 비극. 나 그거 보고 싶어요. 영화가 떴어요. 근데 제가 애플 TV 아직 구독을 안 해가지고. 저도요. 근데 거기서 주연이거든요. 진짜? 맥백스. 네. 피터 딩클리지 라는 배우가 등장하고 그리고 혹시 겟아웃 보셨습니까? 겟아웃이요? 겟아웃. 네. 겟아웃에서 거기 소시오패스 여자의 남동생으로 나왔던 여기서는 그 쓰리 빌보드를 대여해주는 에이전시 네, 웰비 역. 레드 웰비 역을 맡았던 배우도
어디서 봤지 했더니 겟아웃에서 약간 좀 또라이 역할 맡아가지고 동생 그 사슴 누나던 동생 역할을 했던 네. 장난 아니에요. 그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 그래서 배우 보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한 영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는데 어떤 줄거리로 전개가 되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 윌드레드가 교회 지역에 커다란 광고판 3개, 3빌보드를 설치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광고판에는 동네 경찰서장인 윌러비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윌드레드의 딸이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범인을 찾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광고판이 화제가 되면서 밀드레드의 사연이 방송도 타고 점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는 밀드레드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인 윌러비가 워낙 호인이라서 그를 비판하는 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윌러비는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밀드레드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윌러비를 압박하는 방식은 틀렸다라는 기조가 마을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고 또 밀드레드는 주변에서 호감을 얻기 아주 힘든 타입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호소해가지고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고 하지도 않고 또 윌러비와 밀드레드 사이를 조율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스포일러를 생략하고 말하자면 이런 구도 속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서 마구 달려가고 저마다의 지옥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소개를 그러시면 약간 아나운서 이 영화로 되게 밝은 영화처럼 들리는데요. 밝은 영화 아니잖아요. 약간 그래도 웃기지 않아요?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포인트도 아니 있어요. 네이버 치면은 처음에 드라마라고 써 있었는데 그 종류가 코미디라고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이 감독이 마틴 맥도나라는 이 감독이 전작이 있어요. 그 세븐 사이코패스라고 안 유명한데 그 영화 되게 병맛이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왠지 제 코드 같은데 병맛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작품을 많이 찍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천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품 하나 더 개봉한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작들이 주목받지 못했죠. 세븐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이 매니아들만 좀 좋아하더라고요. 병맛 B급 영화 매니아들. 아니 이거 3빌보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전작들 찾아봤는데 전작들이 다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 각본을 너무 잘 쓰는데 그래서 혹시 각본은 다른 사람이 썼나 하고 찾아봤더니 감독이 직접 썼더라고요. 근데 대중성은 사실 없잖아요. 대중성? 그래도 지금 시대면은 많이들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나?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감독님은 대중성을 캐치하지 못해요. 왜? 나 너무 좋았는데? 마블 이런 게 대중성이에요. 마블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영화의 힘보다는 좀 관객들이 많이 안 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야기했으면 하는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연기한 밀드레드. 네, 밀드레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밀드레드는 어떤 인물이고 또 그녀가 겪은 고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밀드레드는 어떤 인물이죠, 보름님?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공감 가면서도 굉장히 짜증스러운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기적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 영화의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가 예고편을 봤을 때였는데요. 되게 호쾌한 거예요. 여성 캐릭터가. 그래서 이건 페미니즘 영화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사실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여성주의적 관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 캐릭터의 그 공감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거부감이 살짝 드는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레드 빼고 다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체적인 면을 밀드레드라는 캐릭터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도 그럴 수 있어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딸이 그렇게 된 거에 약간 플래시백으로 나오잖아요. 엄마와 싸운 흔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악담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고를 당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느끼는 자신의 죄의식을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짠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를 또 알겠다. 그 점까지도 이해가 갔고, 그리고 밀드레드 역시 혐오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유색인종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야, 그 장인이 나한테 수작 걸더라 이런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혐오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을 보면서 거울 치료. 나도 했다. 나도 했었을 것이다.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현실적인 캐릭터 같은 느낌. 맞아요. 굉장히 저도 비호감인 점이 호감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보면서 좀 생각나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책에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를 쓸 때 그 내용이 시가에서 나오는 도련님, 아가씨, 아주버님, 뭐 형님 이런 가족 호칭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가 안에서도 막 싸우다가 나중에 답답해서 막 거리로 뛰쳐나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게 됐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뜻은 옳지만 방법은 틀렸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을 저렇게 다 거스르면서 일방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며 누가 너한테 동조하겠냐,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너무 답답하고 외로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밀드레드를 보면서, 물론 밀드레드가 겪은 어떤 아픔은 뭐 제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처겠지만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비슷한데요?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비슷해요. 저도 보름님하고 정말 똑같이 봤는데, 처음에 첫 장면에서 이제 그 광고 실으려고 레드의 사무실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창틀에 벌레 한 마리가 뒤집어져서 바등바등 하고 있으니까 손톱으로 살짝 뒤집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 여자가 저 인상과는 다르게 어떤 선량한 모습이 부각되는 그런 걸 좀 앞으로 보여주겠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악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갖고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되게 삶을 아둥바둥 내가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실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벌레를 통해서? 아니, 그 뒤에 보내준 이제 행위를 통해서.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딸이 차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화를 내면서, 딸이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예요. 정말 좀 싹퉁머리 없는. 근데 그래, 나 오다가 엄마 강간 당할 거야 했는데 정말 엄마가 그래, 오다가 강간이나 당해버려 했는데 정말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 남편도 되게 어린 여자를 만나서 19살 정말 살짝 순수한 여성을 만나서 지금 자기를 떠나가는데 그 배신감과 자괴감, 죄책감이 모든 게 똘똘 뭉쳐있는데, 제가 본 밀드레드는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이걸 좀 사명감처럼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아득바득 붙잡고 있는 느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밉지가 않았다. 짠해요. 맞아, 짠해요. 짠한 게 있어. 근데 그냥 우리 엄마 같지 않아요? 우리들 엄마. 그러니까 약간 억센 면도 있고, 언제나 다정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좀 툭툭거릴 때도 있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고집스럽고 우악스러울 때도 있고, 저는 엄마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다정하지 않지? 근데 다정할 때도 있어. 그리고 저를 막 궁지에 몰아넣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저는 약간 밀드레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딸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지만 엄청 무뚝뚝하고 또 히스테릭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히스테릭한 면들은 딸에게뿐만 아니라 같이 지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치과의사. 맞아. 너무해.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자식을 잃었을 때의 느낌, 감정을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 행동하는 모습들이 막 치과 의사 이렇게 손톱을 뚫어버릴 정도로 잔혹한 부분이 평소의 모습이라면은 좀 힘들겠지만, 이게 내가 딸을 잃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보니까 거기 경찰들이 다 무능해.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하는 게 뭐 흑인 때리고 다니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약자들을 좀 겁박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니 뭐라도 나는 해보겠다 해서 광고판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사서 1년 동안 내가 여기다가
너네들 좀 내 딸 죽인 범인이라도 좀 찾아봐라고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뭐라도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진짜 직진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속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배우민정리 느낌 살짝 났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왜냐면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윌러비 서장을 아예 타겟으로 삼아서 광고판에다가 글을 써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볼 수 있게 하는데 윌러비 서장이 시한부인 거죠. 네. 하필이면. 네. 시한부에다가 또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을 또 사고 있는 그렇죠. 보이는 인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에서 나는 이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내 마음이 더 내 결단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끝까지 그 우직함이 유지가 되는 게 시원한 면도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고판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 작은 행위 하나로 어떻게 맞아요. 보면 크기도 하지만 작은 행위 하나로 야 그 마을길 뭐 누가 지나다니나 한다고 했는데 바로 막 카메라 촬영하는 거 점프코서 나오잖아요. 돌을 던진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정도 1인 시위를 해서 기사에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고발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이게 핵심이 더 중요한 건데 이 본질을 보지 않고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과격하게 뭔가 행동을 해야지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사실은 내 딸이 이래서 막 이러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그 광고판이라고 의미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간은 과격하게 뭔가 시위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난 지금 자녀가 없지만 혹시 내 자녀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은 나는 이렇게 쉽게 안 끝낸다. 어떻게 할 거야?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정말 오로라 공주 찍는다 진짜. 생각으로. 오로라 공주 진짜 오랜만에 듣는 한 20년 된 영화 아니에요? 진짜 언제적 영화야. 근데 제가 좋았던 부분은 밀드레드에 대해서 안절실해 보였어요.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거에 대한 절실함이 엄청 절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와닿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더 슬퍼 보였고 더 좀 약간 더 외로워 보였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물론 내가 이제 그 영화 속에 있진 않으니까 근데 나 왠지 저 사람 편이 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 좀 설득당한 느낌? 근데 저는 그게 캐릭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절규하거나 막 어디 가서 막 호소하거나 그러니까 이 감정을 막 드러내진 않는 스타일인 거예요. 보면 앙 담은 입술. 여기 뭔가 그 있잖아요. 특유의 그 맥도날드 그 주름주름. 네. 저는 그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만든 영화면은 길길이 날뛰었을 수도 있겠다. 오라라 공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표정 하나로 너 막 이렇게 하나로 내리지 않을 거야. 표현이 절제가 돼 있어서 더 저한테 그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그래서 사슴 볼 때 맞아요. 막 딸 보듯이 네가 나한테 왔구나 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거 약간 슬펐어요. 그 장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윌러비 서장과 그래서 밀드레드의 범인을 찾고자 하는 협조하기 공조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이야기인가?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내용인가 그래? 왜냐면 중간에 윌러비 서장이 그 사건 기록 다시 찾아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이 사람들이 놓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려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완전 여기서 제가 한번 또 허를 찔린 거죠. 윌러비 서장이 일찍 죽어요. 맞아요. 저는 윌러비 서장하고 이 밀드레드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윌러비 서장이 이미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둔 상태였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버리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주변 인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까 싶기도 하는 거죠. 저는 막 상상해봤을 때 내가 밀드레드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은 윌러비가 안 죽고 사건도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있으면은 뭐 광고판도 처음에는 이슈가 됐다가 또 금방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윌러비를 내가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킬러가 이렇게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 사실 목적은 이제 범인을 찾아내서 증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속 안 되는 경우에는 복수심을 윌러비한테 가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까딱하다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상태까지 오면은 밀드레드가 윌러비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오히려 생각을. 더 극한으로 갔을 거다. 예. 뭐 그렇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의 죽음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네요. 저는 사실 월러비 서장이 살아있다면 계속 조사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엄마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수사를 하라고 또 강요를 또 계속 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쭉 갔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영화만큼 변화를 겪는 인물이 많이는 없었을 건데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월러비 서장은 되게 호인이고 그 밀드레드에 가서 어떤 수사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하지만 과연 내 딸이 저렇게 처절하게 살해를 당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호인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과연 나한테 정의로운 사람일까라는 나도 의문이 들 것 같긴 해요. 맞아. 스토리상으로 죽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유언에 돈 광고판 더 하러 이렇게 주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걔 이름 샘 로겔이 했던 친구 이름이 뭐였죠? 딕슨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참회 같은 거를 하게 된 계기가 윌러비 서장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전개에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었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안 죽었었더라면 도울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죽은 게 되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해지기는 했지만 안 죽었었으면은 그 도움조차 주지 못하고 정말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좀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월러비 서장이 죽음을 이제 선택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초장한 말기여서 자기는 이제 막 피를 뽑을 정도로 이제 완전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인데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그날 검정색, 저는 그것도 되게 배려 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살한 모습을 가족한테 보이기 싫으니까 검정색 봉투를 딱 뒤집어 쓰고 그 앞에 편지에다가 날 발견하면은 봉투를 벗기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가장 적게 주는 방식으로 자기도 고통을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또 자기의 죽음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전달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밀드한테도 넌 비난을 받을 거다. 근데 힘내봐. 잘 이겨내봐. 그리고 이제 이 빌보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5,000불. 근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한 달치를 지원해주는 어떤 복지가 같은 개념으로 나타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서장이 이걸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이걸 배려한 거구나 생각했고 또 딕슨에게도 너무 큰 변화를 가져다준 인물이어서 정말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설정이었다. 죽음을 선택한 거는 사실 가족들에게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것일 텐데 이 피해가 밀드레드에게까지 갈 거라는 계산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실 미안함 때문에 저는 그 돈을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에도 전혀 이 3 빌보드와는 상관없어. 당신과는 무관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한 또 나름의 자책을 할까봐 마을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지 하하하 이렇게 웃는 어떤 그 유머까지도 잃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윌러비 서장이 무능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고 시스템이 무능력한 거죠. 네, 시스템이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DNA 따라 하고는 안 된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이상하게 딕슨 같은 사람이 경찰이 된 거 보세요. 그치 이런 것도 맞아. 이런 것도
참 그냥 그 마을이 그리고 이게 시대적 병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아이폰은 있으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어떤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근데 어쨌든 윌러비 서장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정말 그 한 장면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다 같이 울고 있어요. 그때 노래가 막 무슨 신나는 노래 듣고 있었어요. 딕슨이. 네. 그래서 딕슨 혼자 이어폰을 꽂고 다른 음악을 듣느라고 뭐 그 상황을 몰랐는데 사람이 막 다 울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는데 이어폰을 빼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윌러비 서장이 죽었더니 토할 정도로 울더라고요. 맞아요. 딕슨은 어떤 인물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딕슨은 엄청 다혈질이잖아요. 샘 로겔이 연기한 샘 로겔이 연기한 경찰관인데 3년차 경찰관으로 나와요 거기서. 근데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경찰이 맞나 싶었어요. 그렇죠. 저 폭력배 정도로 보였는데 왜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 딱 이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 생각에 딕슨은 자기에 대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아. 그걸 다 분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볼 때 좋으면 되게 좋아. 근데 싫으면 진짜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서장에 대해서 완전 충성을 할 정도로. 그래서 서장이 죽었을 때 이 빌보드를 실어준 그 레드한테 가갖고서 2층에서 정말 떨어뜨려서 화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장의 편지를 받고서 자기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변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애초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마보이 치고 나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쁜 남자일 뿐이지.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나쁜 남자일 뿐이지 마마보이는. 엄마 말을 따른다라는 건 사람은 정말 악한 놈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읽고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을 해본 사람. 그래서 갑자기 급 호인이 되죠. 급 호인이 되는데 전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평생을 사실 그 성격으로 괴팍하게 살았을 건데 거기서 보면 이제 레드를 2층에서 떨어뜨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도 나중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전 사과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정말 당연히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성격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과라는 걸 하기가 힘들죠. 정말 힘든데 그거를 뗐다는 자체가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너무 갑자기 너무 크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와 정말 너무 이거 정말 드라마인데 이거는 드라마죠. 바뀔 수 없는데 저렇게. 저는 완전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동성애자인 것 같았어요. 네. 동성애 게이예요. 근데 그 동성애자인 걸 스스로 알지 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레드한테 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레드는 게이니까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까 원래 호모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이 전체성 그걸 더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네. 인정하기 전 단계.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유독 레드를 괴롭혔잖아요. 레드한테 그랬던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고 엄마 품에 안겨 있던 것도 그 일종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엄마에게 계속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서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괴팍하게 변했던 것 같고 그런 차별도 허무버런도 막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 레드가 빨대를 돌려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급 변한 거는 약간 아쉽긴 해요. 저는 그거는 조금 연출해서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레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자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됐다라는 그 계기가 레드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끝까지 별로 안 변한 사람이 또 레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넬로페도 있어요. 하긴 뭐 그다지 다들 안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너무 허기나 결핍 같은 게 커서 정신적 지주를 끝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상이 이렇게 자기 있으면 거기 누군가가 끼워 맞추기만 하면은 그게 뭐 아주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 사람의 신념대로 그냥 이 사람은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막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터질기가 되게 쉬운 화약고 같은 사람이었고 나중에까지도 그렇지 않나? 약간 그 정신적인 아버지상에 밀드레드가 살짝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윌럽이었다가 약간 대체되는 그렇구나. 아니 저는 딕슨이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 장면. 진짜 레드를 그렇게까지 막 2층에서 밀어 떨어뜨릴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이 사람 나중에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결국에는 해고당하잖아요. 새로 들어온 서장이, 그러니까 윌러비를 대신해서 새로 들어온 서장이 흑인이었는데. 근데 그 연출 좀 너무 별로지 않아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 연출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할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대치가 있었나 봐요. 너무 흑인이 딱 진짜 뭔가 구원해주듯이 등장해버리니까 이건 좀 아닌데. 너무 대놓고라서. 네. 그래서 저는 통쾌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살짝 통쾌한 면도 있었어. 저것 봐라. 약간 이러면서 그래 저 딕슨 되게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점에서 얘 좀 누가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눌러준 사람이 흑인 서장이네? 이러면서 좀 약간 통쾌한 면이 있었고 흑인 서장이 서장인지 모르고 왔다가 서장 앞에 서장을 엄청 계속 깠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경찰복까지 벗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도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지. 그 정도로 이 딕슨은 되게 보수적이고 꼰대에다가 되게 위험한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저는 비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낼 만큼 윌러비 서장이 엄청난 존재였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 따랐던 사람인가 보다. 영향을 정말 크게 줬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편지에서 어쨌든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죠.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화를 다른 방향으로 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도 그 편지글이 제공했던 것 같고 그 편지에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경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맞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첫 번째 오프닝 장면이었나? 거기서도 다른 동료가 쟤 감싸지 말라고 사람 고문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확증이 없잖아, 물증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믿어주고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변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근데 사적으로는 되게 윌러비 사장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실 그 역할을 생각하면은 딕슨 같은 사람은 해고해야 사실 생각도 했어요. 정의롭지 않은가? 네, 그 생각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사람 주변에 많다는 걸 되게 피해를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도 얘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은 안 돼. 얘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게 약간 그런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범죄자들한테 어떤 교화나 인권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인권 그 전문 변호사분들이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변을 해주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뭔가 그래도 교화를 하고 다시 사회에서 재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쉽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을 편지 보고. 그래서 원래는 선량한 사람인 거를 읽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편지글이 되게 좋았던 게 편지글 찾았거든요. 난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딕슨. 그런데 네 속엔 화가 너무 많아.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돼. 네 꿈인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 때문에 여기서 저는 캐릭터가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맥도날드랑 이 쉬운 거. 그 밀드레드가 남편 여자친구한테 가서 물어봤던 그 지점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네. 아까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걔가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딕슨이 여기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범인을 이게 범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 나가는 것도 나름의 메커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 없는 이야기를 관객이 신경 쓰게 만드는 장치. 거. 그쵸. 네.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니거든. 이게 핵심은 아닌데 밀드레드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아리송하게 흘리고 가는 남자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술집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딕슨이 듣게 돼요.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은 이거 이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장치도 저는 재밌었어요. 네. 왜냐면 중간에 되게 좀 지루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그래도 흥미롭게 끌고 가는 장치가 돼서 그때 해결되기 바랬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범인이어서 해결이 됐으면 뭔가 영화가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논문에서 찾아봤던 내용이 여기 정리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밀드레드가 적대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해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 5개 정도 있대요. 하나가 공격 대상이 경찰인데 경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에 대항해서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기 위해 방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 기자인데요. 기자는 지시 대상이 이제 언론이고 진실 추구에 대한 방임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하죠. 기자한테 욕하는 장면 나오고요. 세 번째로 신부님 중간에 나오잖아요. 신부님은 지시 대상이 종교. 그래서 너희도 한 게 없다. 배타적인 윤리관을 강요하는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뭐 fuck up 어쩌고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그 장면 나오고 세 번째로 치과 의사. 이거는 생활 공동체래요. 그래서 일방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쟤는 나쁜 애야라고 약간 마녀사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폭행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학생 가서 발로 차잖아요. 교육 공동체. 감독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거는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장면으로 5가지 분노한 걸로 나옵니다. 와,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영화 인문학 강사니까요. 정말 그 자기 주변을 둘러싼 모든 공동체를 다 공격한 셈이네요.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조의 문제. 혹시 언니들도 이렇게 반짝이는 어떤 보석 같은 걸 영화 속에서 발견한 게 있나요?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빨대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 울었잖아 거기서. 그쵸. 이 영화에서 유일한 용서의 시그널이에요. 그 빨대를 딱 꽂아줘서 돌려주는 게 무심하게. 그러니까 무심하게. 왜냐면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붕대를 칭칭칭 감고 있는데 딕슨이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2층에서 밀어버린 그 레드랑 같은 병실에 딱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붕대를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는 못 알아봐요, 딕슨을. 그래서 나도 여기 얼마 있었는데 곧 날 거다, 힘내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너 울면서 미안해 그러니까 날 아냐고. 맞아. 그랬더니 널 밀 생각은 없었다, 미안하다 얘기했더니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 애쓰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냥 너 악담을 펴봤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가서 나중에는 주스 한 잔을 따라서 마시지 못하니까 화상을 입어서 정말 그걸 누가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요. 빨대를 하나 꽂아서 빨대를 또 이 환자 쪽으로 딱 돌려주는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이 영화에서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도는 다 정말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몰고 해서 이게 힘들어지다가 처음으로 나온 이 용서를 하는 약간 그런 씬인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았고 또 하나 저는 페넬로페 있잖아요. 페넬로페 순수한 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는 사업하신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으신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가정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폴리아모리네요. 여자친구가 정말 20대 중후반이어서 제가 볼 때는 왜 60대 그분하고 만나지? 라고 하지만 뭐 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내가 비난을 할 순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존재를 알고 있다가 그 사장님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다가 이 여자분하고 둘이 어떻게 카페에서 앉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대화를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맑으신 분인 거예요. 정말 너무 청초해요. 대화 자체에도 정말 내용이 한 개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날 못 느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에 대한 환멸도 느껴도 뭔가 이게 뭐지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날 제가 그분하고 있으면서 약간 힐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실리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이렇게 일상을 주고받고 하다가 생각이 전혀 없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 생각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뭔가 하루 왜 이렇게 상쾌하지? 그러면서 이게 사실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불륜이니까. 그쵸.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청초하신 뇌를 가진 분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페넬로페를 보면서 페넬로페 진짜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중간에 빌보드가 불에 타잖아요. 세계의 빌보드가. 근데 이제 범인을 경찰 중에 누구라고 생각해서 밀드레드도 경찰서에 방화를 내고 복수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 남편이었던 거야. 남편이 그런 걸 알고 식당에서 만나서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둘이 밥 먹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소주병 들듯이 이렇게 와인병을 들고 가죠. 그때 남편이 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근데 그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번에 자기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문구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같이 먹어. 얘한테 잘해줘.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 영화가 계속 무겁기만 하고 계속 복잡한 형태로 딱딱 물고 가다가 유일하게 숨틀 수 있는 구도.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이 됐어. 그 여자애를 통해갖고. 페넬로페를 통해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 거지. 여자친구를 통해서. 그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식인을 되게 약간 추앙하는 분위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거를 근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분노를 낳는다. 분노가 분노를 낳는다. 같은 개념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저는 동의해요. 네, 다르게 생각하시나 보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그 광고판 얘기했을 때에도 약간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해야지 맞아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는 있어서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삶에 좀 지랄을 떨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랄을 떨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동이 굉장히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서 누군가는 사실 모두가 좀 지랄을 떨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해요. 그럼 분노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분노를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출한다라고 그래도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내가 도끼들고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분노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얘 왠지 주는 거 없이 밉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많은 분노라고 부를 정도의 일이면은 짜증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정도의 일이면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슈가 많이 개입돼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분노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늘 화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노가 분노를 낳는다라는 그 표현이 주는 메시지가 되게 영화에서 크다고 보는데 결국 용서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딕슨이 변화했던 지점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윌러비 서장의 편지였다면 두 번째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못되게 굴었던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만약에 거기서 진짜 막 한 대라도 때렸으면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변화할 수 있었을까 해서 물음표인데 자기가 그렇게 용서를 정말 구했을 때 용서를 받았다는 그 기억이 딕슨을 크게 변화시킨 것 같고 밀드레드가 결정적으로 저는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었던 순간이 자기가 경찰서에 불을 질러가지고 딕슨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큰 흉터가 남았고 그 흉터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되고 그 흉터 때문에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는 딕슨인데
결국 딕슨은 처음부터 밀드레드가 경찰서에 불을 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해를 입어서 이 지경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밀드레드는 딕슨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찰서에 불을 냈던 사실을 딕슨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고 결국 자기는 용서를 이미 했고 한 상태에서 밀드레드와 함께 범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영화의 결말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밀드레드가 마음이 딱 풀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를 입혔는데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도와주네? 거기에서 밀드레드가 참 마음이 딱 평화가 왔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영화의 말미는 결국 두 사람이 수상쩍게 여기는 남자를 찾아서 같이 떠나게 된다. 네. 근데 끝에 뭐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떠나는 과정에서 딱 끝이 나거든요. 어떠세요? 두 사람이 목표했던 바를. 저는 그 장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이제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죽일 거야 뭐 가면서 일단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생각하기 전에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저도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고 글쎄요 저는 두 사람의 성질 일대로라면 죽이지 않았을까 당연히 발견하기만 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누구를 잡고 뭐 단죄하고 하는 거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둘이 함께 연대하는 장면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비유하자면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2030 여성 남성들이 서로 한남과 한여라고 편을 가르다가 갑자기 둘이 손잡고 우리 이러지 말고 정치에서 이렇게 가르는 사람들을 찾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 찾지 않을까 오히려 찾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되게 암울한 그러면 어쨌든 연대한 게 중요한 맞아요. 저도 거니까. 포커스는 그 사람이 죽고 아니고가 아닌 것 같고 저 사실 밀드레드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고독한 싸움을 자기가 모두에게 아까 그 5개의 커뮤니티에게 욕을 먹는 그 상황을 고독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가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이미 나는 좀 덜 외롭고 나도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물론 경찰에서의 증거는 그 남자가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정황상 맞기 때문에 일단은 표출하러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다른 사람이라서 결국은 본인들이 직접 응징하는 선택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그 둘이 이렇게 찾아가면서도 서울 둘 다 그냥 너무 절실하지 않아요. 얘 죽여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바람 쐬러가는 느낌이에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같이 간다는 거.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돕는다는 거, 연대한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지. 왜냐면 범인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 그 과정도 되게 저는 재밌었는데 딕슨이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맞아가면서까지 네, 그래서 DNA 채취해서 비교해보니 아니었다. 근데 강간범인 건 확실하다. 딱 그 말 하나 가지고 이유가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같이 떠날 명분. 명분이 필요해서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되는. 와, 근데 저는 엔딩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엔딩이 너무 좋았어. 아마 처치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처치를 했다면 여기서 감독이 전하라는 메시지랑 약간 핀트가 나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가면 총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총을 들고 갔지만 가면서 결정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가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목표를 이뤘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둘 다. 그래서 그 엔딩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엔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화 뭐 다들 그래도 재밌게 잘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좀 나눠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은 결국 사람이다. 저는 돌려진 빨대와 같은 사소한 연대가 필요할 때. 저는 타인을 이해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는 영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게 딱 이 영화하고 딱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시선이 다르네요.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 근데 왜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 분노가 분노를 낳는다는 거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이 두 사람이 찾아내서 죽이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을 때 후회가 될지 후회가 되지 않을지 그거 죽여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인생에서 막 후회든 상처든 뭐 좌절이든 망가짐이든 다 겪고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재밌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맞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죽이고 나서 그 죽임당한 남자의 엄마가 등판하는 거죠. 또 복수의 복수를 줘. 끝나지 않아. 와, 저희 2주를 또 같이 함께 했는데 팟캐를 직접 녹음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게스트로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또 이렇게 직접 진행자로 있는 것과 게스트로 참여하는 게 되게 달라가지고 뭐가 더 편하세요? 각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녹음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걸 늘 좀 걱정했어요. 잘 자신이 없어요.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나도 충분히 영화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셨습니까? 네. 저희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은 매주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언니들의 인생 영화로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배우민정님 주변에 또 괜찮은 분들 작가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다이아몬드로. 달달보름님이야 이제 뭐 자주 출몰을 하실 거니까. 네, 다음 달에도 또 우리 현유아 작가님. 현유아 작가님은 서울로 네, 오셨나요? 와 계세요. 그러세요. 네. 저희 또 다음번 게스트 섭외하는 중이니까 달달보름님은 조만간 또 같이 뵐 수 있을 것 같고 셜록님이 언제 마무리돼요? 저야 뭐 항상 이 시간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그렇죠. 걱정을 마세요.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또 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그거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에 한번 가시죠, 가을인데. 그러니까 등산 한번 가야 되나? 욕 한번 하고 그래서 메아리를. 네, 선선한 가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랑 셜록님은 9월 5째 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아주 특별한 책을 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 저희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에 소울 책을 또 등판을 해야겠네요. 셜록님의 인생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뭐죠? 강남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사실 보름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사놓은 책인데 저희가 갑자기 이걸 선정하게 돼서 한 주만 늦게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는 저와 셜록님은 강남의 탄생으로 다시 올 거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작별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게스트로 참여. 그럼요. 선선한 가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안녕.